크게 보면 두 가지 입장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걸 옹호하는 입장하고 거기에 대해서 좀 비판적으로 보는 사람이 있는데, 디자이너들은 어쩌면은 그 옹호하는 쪽에 있을 가능성이 많은 것 같아요. 빨리빨리 그 새로운 테크놀로지를 받아들여야 되고 그 테크놀로지를 적용한 새로운 어떤 디자인 아웃풋을 내야 되는 것이 항상 저희들의 미션이었던 것 같아요. 한편으로 보면은 테크놀로지 시각화 작업을 저희가 좀 맡았던 것 같아요. 잘 보이지 않고 뭔가 알 수 없지만은 대중이 알 수 있는 형태로 또는 대중이 알 수 있는 어떤 이미지로 만들어내는 것, 이런 것들이 저희가 그 산업화 이후에 계속 맡아왔던 그런 역할인 것 같은데요. 한편으로 보면 저희는 이제 이런 그 단어에는 별로 이제 친숙하지 않은데요. 저는 약간 좀 이쪽에 좀 치우쳐 있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뭐 신러다이트 운동이라고 해서 그 디지털 테크놀로지 대하에서 이렇게 NT를 거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물론 예전처럼 기계에다가 모래를 뿌려가지고 막 망가지게 하는 이런 건 아니지만, 상대적으로는 이제 언플러그드, 그러니까 디지털에 네트워크를 하지 않고 또는 전원을 쓰지 않고 하는 그런 식의 약간 원시적으로 돌아가는 그런 식의 그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죠. 최근에 서울에 와서 지금 소셜 네트워크나 이런 인터넷 문화에 대해서 그것이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부분을 지적하는 사람이 있었죠. 그 니콜라스 카라고 하는 분인데요. 이분이 쓴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모든 기술은 인간 의지의 표현이다. 근데 인간 의지의 표현이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 보면은 인간에 대한 구속일 수도 있는 거죠. 거기에 대한 스트레스가 굉장히 사실 디자이너들이 가장 큰 것 같아요. 그런 그 기술에 대한 적응력,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가장 강해야 또 대중에게 친숙한 그런 이미지나 그 형태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닌가 했고요. 근데 제가 관심 있는 것은 낡은 기술의 힘인데요. 앞에서 얘기했던 부분과 조금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디자이너들이 추구하는 방향과 다를 수 있는데, 낡았다는 표현이 좀 좋지는 않은 것 같지만 어쨌든 그 올드 테크놀로지가 가지고 있는, 여전히 가지고 있는 힘, 이런 것, 예를 들면 책과 같은 것, 여전히 우리가 책을 보고 있느냐 또는 그 짧은 그 텍스트를 보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예전에는 저도 빌 게이츠 책을 즐겨 읽었었고요. 생각의 속도라는 책을 보면서 감명까지는 아니었지만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라는 걸 느꼈었거든요. 반성도 많이 하고 있었는데 요즘에는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을 읽으면서 굉장히 그 뭐랄까 용기를 얻기도 하고요. 내가 이렇게 기술에 대해 잘 몰라도 살아갈 수 있구나. 아니면 어쩌면 이게 더 정상인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래서 속도의 문제에서 깊이의 문제로 좀 다시 그 대두가 되는 것 같아요. 뭐가 옳고 그르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이렇게 이슈가 좀 바뀌어가는 것 아닌가 생각했고요. 그 책에서 얘기하는 거는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면서 우리 오래된 기술을 상실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근데 오래된 기술이라는 것이 포토샵의 이전 버전, CS가 나오기 전이 아니고 지금 CS가 나온 것과 어떤 그런 기술보다는 우리가 오랫동안 몸에 익혀왔던 능력들, 예를 들면 기억하는 것이라든지 아니면은 문제 해결 능력, 자연스럽게 몸에 배어왔던 그 대처 능력, 비가 오면 어떻게 대처해야 되고 햇볕이 비치면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전통적인 능력들은 조금씩 아웃소싱을 하는 바람에 많이 없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해결해야 되는 능력들, 예를 들면 먼 곳을 갈 때 다리를 튼튼해야 되는 것보다는 좋은 차를 사는 쪽으로 많이 해결하고, 그다음에 뭔가 그 기억하고 있어야 될 것이 많을 때 새로운 보조장치들이 많이 등장했기 때문에 거기에 많이 담아두게 되면서 개인적인 부담들 많이 덜게 되는데, 그러면서 우리 한쪽 능력들이 많이 폐화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것들을 지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저는 내비게이션 쓰고 난 다음부터 택시 기사들이 저보다 더 똑똑해진 걸 보면서 굉장히 깜짝깜짝 놀래거든요. 저는 지방에서 오래 살았었는데 이제 서울 지리를 잘은 모르거든요. 근데 저보다 더 몰라가지고 제가 가르쳐가면서 택시를 제가 운전만 안 했을 뿐이지 제가 몰고 가는 거하고 다름없는 그런 걸 보게 되고요. 저는 내비게이션 쓰지 않는데, 물론 이제 저는 돈이 없으니까 이제 안 사긴 하지만 가는 순간 저는 뭐 제가 가지고 있는 그나마 얄팍한 그 능력도 잃어버릴 것 같아서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표현을 카 교수 같은 경우는 이제 스타카토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짧게 끊어서 짧은 메모리는 굉장히 강한데 진득하게 생각하거나
그 연결시켜서 뭔가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능력들이 좀 떨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지적 기술, 그러니까 기술 중에서 저희가 그 인텔리전트한 기술들은 우리 사고와 지각에 이제 시각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그러니까 사고하는 프로세스라든지 사고하는 방식, 그다음에 어떤 그 새로운 이미지를 받아들이는 형식 자체가 굉장히 바뀌었다는 거죠. 예전에 인쇄 매체나 직접적으로 어떤 그 랜드스케이프를 경험하는 것과 다르게 크고 작은 디스플레이를 통해서만 경험하는 것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아마 그런 그 사고와 시각을 지각하는 그런 능력 자체가 좀 많이 변형된 거 아니냐라는 주장을 한 거죠. 제가 관심 있는 부분은 그 스와라지라고 하는 개념인데요. 이게 자기 통치, 자기 억제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주장을 편 사람에게 이제 이렇게 이제 물어봤는데요. 당신은 모든 기계에 반대합니까? 라고 이제 물어봤을 때 이제 이분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기계 자체를 반대하기보다는 무분별하게 기계로 늘리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고, 기계가 뭔가 어떤 승리하는 것처럼 현혹되는 것을 거부한다. 그리고 모든 파괴적인 기계에 대해서는 반대하는데, 기계 자체를 반대하기보다는 기계에 대한 열광 이런 것을 반대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보존적인 기계에 대한 반대인데, 아마 지금 그 디지털 테크놀로지나 이런 그 부산물로 나와 있는 이런 그 새로운 기술들, 디바이스들 이런 것에 대해서도 거의 비슷하게 적용이 될 것 같아요. 새로운 기술에 대한 열광이 우리들에게 좀 더 부정적인 부분이 아닌가. 그래서 대량 생산에 대해서도 이분은 대량 생산을 해야 되지만은 가내공업에 의한 대량 생산이어야 된다. 가능한 한 개인 차원에서 이 커뮤니티를 살리는 어떤 그 생산이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누가 한 말일 것 같아요? 대충 감이 오실 것 같은데요. 네, 이분이 한 말이거든요. 그 스와라지라는 말을 하면서 개인의 스와라지, 그러니까 이게 약 정치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영국에 의한 그 자본주의에 의한 기계 생산을 거부하고 스스로 자기가 필요한 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래서 그 싱거 미싱을 쓰지 않고 이렇게 물레를 돌려서 자기의 옷을 지어나가는 이런 것에 대한 그 얘기를 한 거죠. 이것은 기술에 대해서 러다이트라고 하기보다는 자주 해결 능력 이런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디자인 쪽에서도 올해 지금 한 번쯤 생각해봐야 될 아주 중요한 그 교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2009년 버전으로 이 물레를 만든 게 있더라고요. 우리가 얘기하는 적정 기술이라든지 대안 기술을 활용한 건데요. 물레인데 물레로 이렇게 물론 이제 실을 짜지만은 이게 돌릴 때마다 그 에너지가 나오잖아요. 그 에너지를 낮에 계속 축적해놨다가 밤에 그 조명을 쓸 수 있다는 거죠. 낮에 계속 그 리차지가 되는 건데요. 이 기계 가격이 $100 정도 하고 수명이 35년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거는 그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곳에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기계인데, 아마 이런 식의 그 간디가 얘기했던 그 스와라지의 그 개념이 현대적으로 적용된 것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예들은 많이 있겠지만 이 정도로 보여드리고요. 그 다음에 테크놀로지에 대한 태도인데요. 에드리안 포티가 쓴 욕망의 선물에 보면은 이 얘가 나오죠. 처음에 그 세라믹이 나왔을 때 이 포틀랜드 세라믹은 굉장한 기술을, 그 당시로서 굉장한 기술을 가지고 만든 거죠. 대량 생산된 장치적인 것인데, 아까 좀 전에 보여드렸던 그런 고전적인 이미지를 쓴 이유가 그 새로움의 충격이라는 게 있는 거죠. 그 이노베이션은 좋은 것이지만은 대중에게는 굉장히 낯설어서 직접적으로 전달이 잘 안 되고, 그래서 우회적인 방법을 하나 찾았던 것이 디자인이었던 거죠. 디자인의 탄생은 거의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됐다고 이제 에드리안 포티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자인이란 그 테크놀로지에 대한 태도는 디자인 쪽에서 봤을 때 굉장히 긍정적일 수밖에 없죠. 그 테크놀로지를 미화시키거나 대중적으로 이렇게 순화시키는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 낯선 부분은 그런 것들을 친숙하게 표현해주는 방법이 신고전주의인데, 이제 그 당시 디자이너들이 했었던 역할이 이제 이런 것이었다는 거죠. 바우하우스나 이런 데서 새로운 기술을 적용한 것은 그 이후부터는 신고전주의보다는 아주 노골적으로 그 테크놀로지 자체를 보여주는
시각화시켜주는 이제 그런 형식들을 한 거죠. 그래서 굉장히 모던해 보이고 합리적인 것 같지만은 실제로 뭐 요즘에는 그런 것에 대한 비판이 있죠. 모더니스트들이 주장했었던 것은 혁신적일 것처럼 보이는 디자인이었다. 사실 그것도 하나의 스타일이었다라고 비판을 하는데 어쨌든 여기서는 테크놀로지를 과시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이제 시작된 거죠. 근데 한편으로는 또 그 버킷리스트 플러 같은 사람은 우주선 지구 사용 설명서라는 책을 내면서 기술이 우리 인류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한정된 자원을 기술로서 극복해야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지혜를 모아서 우리에게 얼마 남지 않은 이 자원들을 잘 활용하면 우리가 함께 잘 살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그 엄청난 도움을 기둥이라든지 재료를 최소화시켜가면서 이렇게 살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이런 데 고민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에너지 소모를 굉장히 줄일 수 있는 그런 식의 공기 저항이 최소화된 이런 다이멘션 카 같은 걸 설계했는데요. 이 사람이 생각하는 게 효율이 문제죠. 그러니까 테크놀로지에 대한 태도가 굉장히 좀 다른 것 같아요. 디자이너들도. 그 대안 기술을 말하는 사람하고 이런 그 퓰러 같은 사람은 효율에 대한 문제를 하고요. 그러니까 니콜라스 카처럼 고전적인 기술, 올드 테크놀로지에 대해서 긍정적인 부분을 얘기하는 사람들 효율보다는 거기에 대한 의미를 많이 더 부여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쇼크 오브 더 올드라고 하는 이 책은 고전적인 기술이 아직도 유효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책인데요. 그 오래된 것이 가지고 있는 어떤 힘, 충격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예로 X-15라고 하는 이런 무인 정찰기 이런 것이 처음에는 B-52 폭격기에 매달려서 이렇게 날아가는데요. 이게 50년이 지나도 지금도 이렇게 매달려서 가거든요. 그러니까 50년 전에 만든 비행기에 아직 의존해서 이렇게 실험을 하는 거죠. 어느 정도 이렇게 일정한 속도가 되고 나면은 이 자체에 추진적으로 이제 발사를 하게 되는. 그래서 이 이미지는 그거를 굉장히 잘 보여주는 그 이미지 같아요. 여기 굉장히 뉴 테크놀로지는 아닌데도 그 올드 테크놀로지가 뉴 테크놀로지 등에 업고 도와주는 거죠. 대기권까지 이 비행기가 날아가고 얘는 대기권을 넘어가면 날 수 없기 때문에 여기서 떨어져 나가고 이 스페이스 셔틀은 대기권에서 날 수 없지만 이제 그 대기권 벗어나면 날 수 있는 거예요. 서로가 이제 그 상호 의존적인 부분인데 모든 정책은 뉴 테크놀로지에 집착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고전적인 기술을 계속 사양시켜 나가는 의도적으로. 그래서 그 고전적인 테크놀로지 인프라 자체를 없애 나가잖아요. 그죠? 우리는 옛날 핸드폰을 쓰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제 그런 서비스를 이제 중단해 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TV도 계속 바꿔야 되는 이런 것들. 그래서 고전적인 기술 중에서 이제 그 메모리 기술이 있는데요. 디스켓에도 지금 뭐 CD도 그렇고 잘 안 쓰죠. USB로 쓰게 되고 또 앞으로 또 새로운 것이 나올 텐데. 근데 사실 디스켓을 쓰고 있긴 하죠, 그죠? 이렇게 이미지로서는 저희는 계속 저장이라는 아이콘으로 이렇게 남아있죠. 한 번도 디스켓 써보지 않은 사람도 이것이 저장이라고 알고 있죠. 왜 그런지 잘 모르고 쓰는 사람도 아마 있을 것 같아요. 옴베르토 에코 같은 사람은 기억을 저장하기 위한 여러 가지 도구가 기억의 소멸을 불러왔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것을 우연인지 모르겠지만 인공적인 기억 장치가 많아지면서 알츠하이머 병이 증가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거든요. 뇌를 쓰는 일들이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알츠하이머 병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지적 훈련이 줄어들었다는 거죠. 근데 이건 뭐 증명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통계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반비례한다는 이게 계속 같이 이제 상승 곡선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억술의 시대에 대한 것, 예전에 저희가 할머니들이 얘기를 구전을 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들었던 얘기를 또 입으로 전하고 하는 것에 그런 시대에 대한 낭만을 얘기하기도 하고 그런 것이 또 우리에게 필요한 거 아닌가요? 뭐 지진이라든지 어떤 재앙을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메모리가 증발해버렸을 때 우리는 어떻게 지식을 전달할 것인가? 지식을 보완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까지 이제 하고 있는데 뭐 그런 부분이 아주 그 말이 안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관심 있는 부분이 이런 그 올드 테크놀로지인데요. 뭐 공부를 개인적으로 좋아하기도 하고 이런 부분을 보면은 굉장히 저는 감동적이더라고요. 공부들이 늘어져 있는 것. 제가 돈을 벌어서 집을 사게 되면은 그 사면을 공부로 채우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분은 이제 함석을 가지고 작업하시는 분인데, 작업하는 게 아니죠. 이분은 이제 그걸로 생계를 하시는 분이죠. 이제 이렇게 전교도를 잘라서 만든 거 보니까 굉장히 부럽기도 하고, 아, 이것이 곧 사라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서 좀 안타깝더라고요. 뭔가 잘라내고 두들기고 하는데, 이 설계를 이분은 따로 배우지는 않으셨고요. 이분 계속 터득해 나온 거죠. 함석을 어떻게 하면은 그 원하는 모양대로 만들 것인가. 이때 갔을 때도 이 왼쪽에 있는 분이 어떤 것을 만들어야 된다고 얘기를 했더니 쓱쓱 그리면서 여긴 치수가 얼마가 되고 얼마가 되어야 되고 그러면서 견적을 바로 내는 거예요. 그 제대로 그 디자인을 교육받았거나 아니면은 이런 기구 설계 쪽을 배운 사람들 같은 경우 아마 이거 한 며칠 걸릴 것 같더라고요. 재보고 이렇게 해보고 허용 공차가 얼마고 이걸 해보니까 철판 원장에서 뭘 잘라내서 얼마를 하고 했을 텐데, 이분은 평생 이걸 하셨기 때문에 한 5분 걸렸던 것 같아요. 뭐 패드를 쓴 것도 아니고 그냥 그 종이에다가 펜으로 이렇게 그리시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이제 알겠다고 하고 이제 가시고, 그래서 이분 옆에서 계속 자꾸 이제 말을 거니까 좀 긴장하셨던지 지하실에 가서 작업장을 보이셨어요. 아무한테나 잘 안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굉장히 넓은 작업장에 혼자서 나름대로 자기 창작을 하셨더라고요. 이걸 뭐 주문받아서 한 게 아니고 자기가 이렇게 되고 저렇게 또 해본 거예요. 그 흔적이 있는데, 이거는 그래서 민속박물관에서도 뭐 이렇게 컬렉션 할 만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디자인 쪽에서 환영할 만한 것도 아닌데, 결국 이제 이거는 아마 이분이 돌아가시면 그냥 쓰레기로 아마 버려질 것 같아요. 그런 게 있더라고요. 이번에 월간 디자인에 제가 글을 썼는데요. 전통 그룹인데, 저는 그냥 뭐 마트 가서 이렇게 굴비 사면은 이게 왜 아직도 이게 쓰이고 있나라고 좀 생각을 했어요. 포장할 수 있는 기술은 굉장히 많은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더라고요. 이것이 진품이라는 것에 대한 어떤 증빙이자 또 두릅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여러 가지 있더라고요. 이게 아주 고전적인 것은 아니고 뭐 몇십 년 안 된 기술인데, 이것을 하시는 분들은 또 노하우가 있어가지고 아무나 할 수 없는 그런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주머니들이 하는 하고 이제 이렇게 말리기 위해서 하는 과정이 이런 것들이 있는데, 물론 뭐 디자인하고는 별로 관련이 없을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냥 이런 것 자체가 여전히 패키지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 신기하기도 하고, 언제까지 이것이 유효할 것인가 이런 것들도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표정이 참 다양하죠. 근데 이분들이 한두 달 일하시는데요. 팀을 짜서 일을 하는데 디자이너 연봉보다 많더라고요. 다른 달은 뭐 하시냐고 그랬더니 기공도 하고 몸을 이렇게 계속 가다듬으면서 이렇게 준비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요가도 하시고. 그냥 이런 분들 남편들은 별로 일을 잘 안 하시더라고요. 이분들이 돈을 잘 버시니까 희한한 문화가 좀 있죠.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요. 최근에는 크래프트맨십을 활용해서 하는 디자이너들이 있더라고요. 저희는 별로 요즘 잘 안 하고 있는 줄지라든지 이런 것들 하면서 뭔가 이렇게 집에서 쓸 것을 직접 만드는 이런 디자인을 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전통 디자인, 지금의 어떤 정규 디자인 교육을 받은 디자이너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런 일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한쪽에서는 디자이너들, 예술가들이 수선하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전시도 있어요. 리사이클을 하지 말고 리페어를 하라고 하는 선원분도 이제 발표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신발을 고쳤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의자를 고쳤을 것인가, 다 옛날에 하던 것이었는데요. 지금은 많이 잃어버리고 있는 거죠. 그냥 마트에 가면 너무 싼 것을 많이 살 수 있다 보니까 그것에 대해서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또 좋아하는 키워드 중에 하나가 오타키라고 하는 자급자족인데요. 더 로드라고 하는 영화 보면은 이런 장면이 나오죠. 제가 약간 종말론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때가 되면은 뭘 할 수 있을까? 디자이너는 뭘 해야 될까? 그런 그냥 좀
막연한 그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지금 전기가 끊어진다면 연풍도에 떨어졌던 폭탄이 만약에 서울에 떨어졌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일본 그 사태가 났을 때도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 디자이너들은 멀쩡한 책상을 디자인하는 것이 아니고 지진이 났을 때 피할 수 있는 대피소가 될 수 있는 책상을 디자인해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해봤는데요. 결국 마지막에 필요한 게 이 카트더라고요. 이게 이거를 잘 튼튼하게 디자인해가지고 뭐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있는데, 진짜 그걸 가지고 디자인한 팀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포르만 판타스마라고 하는 이 디자인 팀은 자급자족을 주제로 한 작업을 했습니다. 실제로 곡물을 스스로 생산해서 그것을 빻아서 해먹고 그걸 가지고 기름도 짜고 뭐 이런 것을 디자인했습니다. 다시 이제 원시로 돌아가는 그런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의 시나리오는 있는 거죠. 그 엠바고 사태,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드나들 수 없게 이렇게 고립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러면 사람들은 어떻게 생존할 것인가, 이런 시나리오 속에서 디자인한 거죠. 그래서 그 주어진, 그 자신들에게 주어진 자원을 활용해서 먹고 살 수 있는, 생존할 수 있는 것들을, 도구들을 디자인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빗자루도 직접 만들고. 근데 이게 다 옛날에 하던 거잖아요. 근데 이걸 다시 하는 거죠. 디자이너들이. 우리의 태화된 능력들을 다시 개발하는 그런 식의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자연 소재에서 끌어와서 뭔가 색소도 만들고, 우리가 기름도 짜내고, 계란에서 추출해가지고 방수 코팅을 하기도 하고, 뭐 이런 식의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프로젝트가 만약에 석유가 나오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고민을 했는데요. 아마 이 친구들 죽기 전까지 그런 일이 안 생길 텐데 관심이 특별하더라고요. 이 사람들의 주장은 베이클라이트를 다시 쓰게 될 때를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플라스틱이라는 물질이 개발되기 이전에는 베이클라이트를 써서 플라스틱과 같은 어떤 그런 그 합성수지 같은 유사 합성수지죠. 이제 그런 효과를 했는데, 이 사람들 오히려 거꾸로 미래에 그런 그 디스토피아가 됐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플라스틱처럼 만든 거거든요. 이제 목재는 있으니까 하는데, 이건 상판, 그릇 같은 것을 플라스틱이 없을 때 뭘로 만들 것인가, 이런 거를 해서 만든 겁니다. 전혀 플라스틱이 아닙니다. 이게 유기체를 짜내든지 뭐 찧었든지 쪄내든지 해가지고 만든 거거든요. 이런 것들. 우리가 저기 뽑기 할 때 쓰는 것 같은 그런 건데요. 실제로 꿀을 말리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만들었다고 해요. 저희가 좀 다른 정신세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는 테크놀로지 중에서 뉴 테크놀로지 반대쪽에 있는 거. 그러니까 자율적 자가 디자인, 자율 디자인, 가내수공업. 근데 이것도 약간의 정치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신자유주의에 반해서 로컬로 계속 가겠다. 로컬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어디까지인가 극단적으로 한번 해보겠다는 거거든요. 디자이너들은 그런 그 엠바고 사태 또는 로컬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어떤 지혜를 주는 거죠. 그 사람들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어떤 식의 매뉴얼을 제공해 주는 것으로 디자인의 역할을 저는 이제 임시로 한번 설정을 해봤고요. 그런 그 인프라가 뭐 메이크 잡지 같은 경우도 있고요. 그 드롭 디자인 최근에 한 디자인부 다운로드. 그러니까 디자인을 해서 어떤 결과물을 파는 것이 아니고 디자인해서 업로드를 해놓으면은 사람들이 그 다운받아서 그 상태로 똑같이 제작을 해서 가구를 만든다든지 할 수 있는. 그다음에 엔조 마리가 그 70년대부터 시작해왔던 자가 디자인. 그 책을 통해서 또는 뭐 아까처럼 이제 온라인에 디자인을 하는 그 도면 또는 디자인하는 어떤 방식을 제공해 준 거죠. 일종의 오픈 소스처럼. 그런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질문을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제가 꼭 관심 있는 것뿐만 아니고 오늘 첫 번째 세션에서 한번 나눠봐야 될 질문인 것 같아요. 여러분 나중에 그냥 뭐 저나 김원수 교수님 오늘 나오신 분들이 해결책을 뭐 물방도사처럼 해줄 수는 없고요. 그냥 또 다른 지혜를 모으는 것이니까 이렇게 또 생각하고 다른 분야에 있는 사람도 다르게 생각하고, 그래서 어떤 우리가 당연히 생각해왔던 테크놀로지에 대한 부분이 조금 더 정교하게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전혀 다른 디자인의 가능성들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질문은 테크놀로지를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지향하는가, 뉴 테크놀로지 쪽을 우리가 계속 고수할 것인가, 아니면은 뉴 테크놀로지는 디자인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런 질문들요. 그 다음에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새로운 테크놀로지 환경이 있는데 이때 전통적인 디자인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왜 전통적인 디자인 얘기를 꺼내냐면요, 그 학제는 이미 전통적인 디자인을 계속 고수하고 있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전공이 물론 나오고 있긴 하지만 그러면 교육 환경 자체도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어떤 식으로 바뀌는 것이 맞는 것인가,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전통적인 디자인 훈련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디자이너들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치술 개선을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디자인이 이 새로운 테크놀로지 환경 속에서 사실 잘 안 보이게 되잖아요. 보드리스 TV라든지 그 다음에 이게 UX 쪽으로 넘어가기 시작하면서 디자이너들이 컨텐츠를 만들지 않는 이상 스타일이라든지 폼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돼가는 거죠. 그럼 앞으로도 점점 더 이렇게 인비저블하게 바뀔 것인가, 그렇다면 그때 디자이너들은 어떤 역할이 될 것인가, 이런 그 질문들을 던지고 저는 여기서 마치고요. 그 다음에 김원석 교수님께서 메카니컬 테크놀로지에 대한 얘기를